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지따의 남자입니다. 오늘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기름값 폭등이요? 정부에서 비축유 200일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PD님, 뉴스를 너무 제목만 읽으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사실 기름값을 보긴 보죠. 주유소 가격 표가 바뀌고 뉴스는 유가 폭등을 외치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보면 전남 고흥의 시설원의 농가는 하우스 보일러를 틀 때마다 시간당 경영비가 막 증발하고 있고요. 경북 상주의 스마트팜 청년 농가는 매달 융자금 상환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닐값이 65% 인상됐다는 고지서를 함께 받았어요. 그리고 충남의 부여 멜론 농가는 멀칭 비닐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파종 일정을 미루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위기는 사실 뉴스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두가 유가를 보고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사실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아, 그런데 박사님, 지난 중국 비료 영상에서 가격이 오르는 여러 가지를 언급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농업이랑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 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비료, 비닐, 사료, 포장재, 농사에 기본 투입하는 이 5개가 한꺼번에 막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르무즈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번 4월 13일 날 언제죠? 그저께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가지고 정면 공세를 선포했잖아요. 선박 통항이 하루 135척에서 4에서 10척 정도로 급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다가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그런데 이 해협을 지나는 건 석유만 아닙니다. 세계 비료 수출의 3분의 1이 그리고 황 수출의 절반이 이 좁은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황, 설퍼. 황은 인산 비료의 핵심 원료거든요. 근데 황산을 만드는 데 쓰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황의 절반 이상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정제할 때 부산물로 나옵니다. 근데 유전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유전이 막히면 황이 안 나오겠죠. 황이 안 나오면 황산이 안 나오고 황산이 안 나오면 인산 비료가 안 생산되는 거죠. 연쇄적으로 도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비료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질소, 칼리, 복합 비료, 인산 비료, 기존의 요소 수출까지 제한하면서 합산하면은 중국이 작년에 수출한 비료의 한 50에서 75% 정도가 이미 제한된 상태죠. 호르무즈가 막히고 중국이 닫혔고. 그러니까 세계 비료 공급에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잠겨 버린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비료를 다른 곳에서 들여올 순 없나요? 그게 바로 함정이죠. 2021년도 여소수 대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면서 수입선을 다변화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소수는 대부분 다 중국에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수출 안 하니까 우리나라 화물차가 멈추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변화라는 방향 중에 하나가 중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중동으로 해서 의존도가 거의 44%까지 올라갔죠. 중동에서 오는 대부분의 물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또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 리스크를 피하려다가 어떻게 보면은 중동 리스크에 갇혀버린 거죠. 이걸 다변화의 역설이라고도 하죠. 이제 나머지 투입제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빠르게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나프타죠. 이건 비닐의 원료거든요. 우리나라가 비닐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연간 한 31만 톤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나프타 가격이 한 달 만에 47% 뛰었고요. 근데 전년 대비를 하면은 69%가 올라간 겁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2천 원을 이미 돌파했잖아요. 그죠? 사료 곡물은 100% 수입인데 환율이나 해상 오임이나 유가 상중 압박을 받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미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죠. 포장재 쌀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김치 포장, 축산물 트레이 아니면 전부 나프타 기반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정부가 종이 포장재 전환까지 검토할 정도로 굉장히 급해져 있는 상황이죠. 기름값은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꼭대기에 있는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밑에 있는 비료, 비닐, 사료, 포장재가 전부 인제 어떻게 보면은 기름에 매달려 있는 거죠. 혹시 PD님 어제 마트에서 뭐 샀었어요? 라면이랑 우유 샀습니다. 그 라면하고 우유가 지금 이야기의 끝점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채소값이 싸 보이죠. 농식품부가 4월 기준으로 발표했는데 오이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10%까지 하락했고요. 애호박 같은 경우도 21%, 토마토 같은 경우도 8%나 하락했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가격 하락은 공급이 많아서 내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경제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돼 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서 장바구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물건을 안 사 가지고 채소를 구입하는 데마저도 돈을 잘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투입 자재비는 이미 30에서 65%까지 막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농민이 키운 채소값은 어때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위에서 막 누르고 있고 가격은 아래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이걸 가위 효과라고 하거든요. 농가 소득이 양쪽에서 막 잘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PD님한테 중요한 건지 그 시차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지금 봄 파종에 쓰이는 비료하고 비닐은 작년 하반기 때 사둔 물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의 가격이죠. 이미 지난 가격입니다. 하지만은 여름과 가을에 또 여전히 농산물을 재배할 거잖아요. 그때 뿌릴 비료나 비닐 같은 거는 어때요? 지금 올라간 가격으로 물건을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거는 이미 약간 가격이 쌀 때 사놨던 농자재로 생산한 걸 먹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마트에서 채소값이 싸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충격은 하반기에 오거든요. 국제 밀값이 사실 오르면은 라면이든 빵이든 파스타, 과자, 밀가루로 만든 음식 전반적으로가 다 오르게 되죠. 우유 같은 경우도 사료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료값 상승은 6에서 12개월 뒤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가격으로 전부 다 전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디님이 어제 산 우유 가격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죠. 한국 수입 물가는 이미 한 8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거든.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9% 상승했고 2022년 6월 이후 최고로 뭐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47.6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디님이 농사를 안 짓는다고 이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죠.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피디님의 식탁도 모든 게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박사님, 그러면 요즘 정부가 밀어주는 스마트팜은요? 청년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타격은 없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솔직히 그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팜 온실 하나에 뭐 대체로 수억에서 뭐 십수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대개 스마트팜을 지을 때는 정부가 보조를 한 5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20% 되고요. 융자를 한 30% 받습니다. 그 자부담이라는 것도 대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거나 아니면 융자를 낸 거겠죠. 그리고 이건 대개 한 5년 거치 10년 아니면 20년 정도 이렇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농들은 시작할 때부터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30세 스마트팜을 시작한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8억짜리 온실을 지었어요. 자부담 1억 6천만 원에 융자가 2억 4천만 원. 5년 거치 후에 매달 원리금을 200만 원씩 10년을 갚아야 됩니다. 뭐 작물이 잘 되고 있잖아요. 가격이 괜찮으면은 겨우 본전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난방비가 이미 한 25% 정도 뛰고 비닐값은 65%까지 뛰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키운 토마토 값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8%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 매출에서 경영비를 빼고 나면은 거의 마이너스 적자겠죠. 그죠? 그런데 융자금 상환은 매달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한국 시설 원예 농가의 난방 비중이 대체 얼마인지 아세요? 30에서 한 50% 정도 되거든요. 이건 네덜란드나 일본보다 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급등이 곧바로 경영비가 한 15%, 25% 급등하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비료하고 비닐값 상승하고 겹쳐 있죠.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았었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청년 농가인들은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융자 유예 같은 건 안 해주나요? 그것도 논의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두 달 위기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건 좀 뒤에서 더 얘기할게요. 자세하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의 봉쇄로 가지고 비료, 비닐, 우유, 사료, 포장재가 동시에 뛰고 있고요.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농가 소득이 양쪽으로 잘라지는 가위 효과가 일어나고 있죠. 청년 스마트팜 농가는 융자까지 겹쳐가지고 가장 먼저 쓰러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박사님, 정부에서 줄 수 있는 보조금은 없나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사실 이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정부 보조금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면세유, 비료 추경, 비닐 지원, 국회가 농업용 비닐 긴급 지원에 154억 원을 의결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지원은 출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죠? 그런데 피디님한테 퀴즈 하나 내볼게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정부가 비료 인상분을 얼마나 보전해 줬을까요? 사실은 80% 정도 해 줬다고 합니다.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근데 예상 규모가 추경 포함해서 당시 한 1,800억 원 정도 됐었죠. 무기질 비료 전 품목이 대상이었고요. 그러면 2026년 지금은 얼마 정도 돼줄 것 같으세요? 사실 인상분의 20에서 한 30% 정도를 정액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예산은 기존 예산 재편 중심으로 했고 한 1,000억 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고요. 일부 품목만 대상이고 뭐 비료 같은 경우는 구입 한도까지 걸려 있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조금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비료값이 50% 올랐잖아요. 근데 보조금은 인상분의 20%만 보전해 주면은 나머지 30% 인상분은 고스란히 이제 농가에
비용으로 남겠죠. 그죠? 그리고 2022년과 지금이 이제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2022년도에는 국제 곡물가가 같이 올랐습니다. 그 비료값도 비쌌지만은 밀, 옥수수, 대두 가격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농가가 비싼 비료를 써도 수치 가격으로 어느 정도 보전은 가능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일종의 완충지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26년 올해는 어떻습니까? 옥수수 선물 가격은 2022년 대비해 가지고 40% 하락했는데 비료값은 당시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졌죠. 지금 이미 비료값이 당시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 우러 전쟁 발생했을 때보다요. 그러니까 비용은 올라가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방어할 완충지대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팀은 2022년만큼 예산을 썼으니 됐다라고 말하겠지만은 하지만 농민이 체감하는 실질 경영난은 2022년보다 최소한 두세 배 정도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줘도 상황이 다르니까 효과가 완전히 다른 거네요. 정확해요, 정확해. 2022년에 보조금은 사실 농민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패였거든요. 근데 2026년에 보조금은 구멍난 우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쏟아지는데 정부는 우산을 줬다는 사실에만 사실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우산 아래서 농민은 어깨가 이미 다 젖었는데 말이죠. 박사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죠. 먼저 구조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석유에는 전략 비축유 SPR이 있거든요. 한국은 약 201분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비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없고요. 비료는 비축이든 아니면 수입 안정화 기금이든 가격 급등 국면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약하죠. 뭐 거의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정부가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료 가격을 약간 보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상승분을 보전해 주는 정도에 멈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매번 같은 위기를 같은 방식으로 겪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오셔스 대란 기억하시죠? 2022년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비료 위기가 있었고요. 2026년에는 호르무즈 봉쇄. 그러니까 5년 만에 벌써 세 번째인 거죠. 매번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매번 다변화한 그 방향에서 새로운 위기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다변화를 했는데도 계속 당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변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하지만 좀 다변화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뭐냐면은 구조를 바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독일과 프랑스는 비료 보조금을 단순히 뭐 값을 깎아 주거나 이제 가격을 좀 보전해 주거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스 가격하고 연동해 가지고 변동형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보조금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내리면은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어떠냐면은요. 고정형이고 한도형입니다. 비료 구입 한도제까지 걸어 놨고요. 한도제면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PD님 그것도 표면만 보시네요. 규모화가 진전된 전업농 입장에서는 필요한 양을 못 사 쓰는 것과 뭐 같은 결과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료를 적게 쓰면은 결론적으로 수확량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농산물의 품질도 떨어집니다. 결국 올가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가지고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악순환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겨울에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 필요한 거는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비료를 전략 비축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죠.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연동해서 뭐 보조금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보조금이 있으면은 시설원에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농가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죠. 사실 스마트팜을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사실 잘 없었거든요. 그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원자재 수급 안정화 기금 같은 것도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나프타 의존 농자재 대체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농업에는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비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농촌으로 가 보면은 비닐로 거의 덮여 있다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뭐 나프타 그러니까 이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농자재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외에 다섯 번째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한국 시설원의 구조 자체에 대한 체질 개선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굉장히 장기 과제가 되겠죠.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량제 봉투 사재기 같은 건 개인적인 단기적인 대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우 우리 PD님 훌륭하다. 뭐 유류세 인하라든가 식품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나 이런 단기 조치는 당장의 장바구니를 좀 지켜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밀자금률 1%라는 구조하고 그다음에 사료 곡물은 거의 100% 수입이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프타 기반 포장재는 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걸 안 바꾸면 사실 다음 위기 때도 똑같은 충격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략 작물 프로그램으로 밀콩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곡물 비축 체계를 갖추고 대체 포장 인프라를 키우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소비자를 위한 진짜 안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 같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고흥에서 보일러를 돌릴 때마다 돈이 증발하는 시설농가 얘기를 했잖아요. 상주에서 융자금 상환과 비닐 고지서를 받아든 청년농가, 그리고 부여에서 비닐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파종을 미루고 있는 멜론 농가들. 사실 이 농민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너지고 나면 그 빈자리는 안 채워지고 있거든요. 한국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이미 65세를 넘었어요. 청년 농업인이 이번 위기에 빚더미에 깔리면은 다음 세대 한국 시설 원해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PD님의 장바구니에서 겨울 딸기가 사라지고 한국산 토마토 대신에 수입산이 채워지고요. 결국 식탁에 있는 선택지가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유가만 봅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안 봐요. 지금 봐야 하거든요. 데이터는 사실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장은 각자의 사정으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농업을 평균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위기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일어나는 이 위기는 사실 농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은 각자의 사정으로 무너진다.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도 그때도 사실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학습을 못 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 호르무즈에서 다시 치르고 있는 거죠. 비료 전략 비축, 에너지 식품 물가 안정 조치, 농자재 공급망 구조 개혁. 이 세 가지를 사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고요. 아니면 다음 위기 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쓰러져 갈 겁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박사님. 오늘 한 얘기들도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PD하고 가상의 대화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보기에 농업은 하나로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농업에도 굉장히 다양한 충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시설 원에 스마트팜 농가 입장에서 한번 다뤄봤거든요. 그리고 노지 농업을 하는 대농들도 있고 소농들도 있고요. 그리고 축산 농가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농가들마다 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각각의 농가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직전을 지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